네,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최준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네,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이 세미나에서 제가 기약스를 활용한 무선 통신 시스템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 제가 이 발표자를 만들 때는 제 연구 위주로 발표자를 만들었었는데, 참석하시는 분들 명단을 제가 받아보니까 무선 통신과 상관없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연구 주제만 얘기하면 좀 너무 재미없는 세미나가 될 것 같고, 먼저 좀 간단한 오버뷰로 이제 언디바이스 AI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통신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AI 뭐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이제 언디바이스 AI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칩, 뭐 요새 NPU라고도 하죠. 그런 걸 만드는 분야인데요. 사실 제가 연구하는 분야 아니지만 이제 무선 통신에 기계학습을 적용시키려면 반드시 발전돼야 되는 이거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제 연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의 AI 관련 기술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나 이제 일반인들도 누구나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시는 그 이제 유명해진 챗GPT 같은 것들이 어떤 이제 현실 실생활을 되게 극적으로 바꾼 그런 AI 기술들이 될 텐데요. GPT를 포함해서 현재 상용화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의 모든 AI 기술들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계학습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계학습을 잘 하려면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를 훈련시켜야 되고 이제 그 훈련된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인풋을 아웃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가 되게 커다란 서버에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AI 기술들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역시나 그런 AI 코어가 돌아가는 거는 여전히 이제 서버 단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서는 AI 이런 서비스들이 더 빨라져야 되고 특히나 이제 그 보안, 프라이버시와 에너지 세이빙 문제가 되게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거대한 서버, 뭐 아마존이라든가 우리나라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돌리는 서버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막대하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봤던 기사 중에 이런 AI 서버를 돌릴 때 들어간 에너지 중 하나가 그 이제 쿨링을 시켜야 됩니다. 워낙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요. 근데 그 쿨링하기 위해서 뭐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이제 팬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가 많아갖고 저런 서버를 아예 바닷속에 만들려는 시도들도 있다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닷물이 차갑다 보니까요. 자연적으로 쿨링이 되겠죠. 또한 이제 보안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요. 그 현재 진행형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AI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고자 하면은 그런 관련 데이터를 다 저 서버로 보내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는 되게 민감한 개인 정보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를 위한 AI 기술을 만들고 싶으면은 그런 의료 그런 데이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환자의 개인 정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환자 개인 정보를 잘 감춘 다음에 데이터가 보낸다고 해도 어쨌든 그런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자의 정보를 빼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 또한 현재 AI,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AI 기술, AI 환경이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 바뀐 언디바이스 AI 기술들입니다. 언디바이스, 즉 단말단에서도 AI 기술이 동작할 수 있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 그리고 연구소들이 현재 저런 언디바이스 AI 기술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LG, 삼성전자 여러 회사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특히 LG에서는 최근에 LG 811 AI 칩이랑 만들어서 이거를 그 세계 제일 큰 가전 박람회 제가 이름이 CS인가 이름이 정확히 CES CES의 AI 칩을 이용한 여러 가전 제품들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애틀이라는 이제 연구소에서도 이런 언디바이스 AI 기술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여러 이런 언디바이스 AI 기술들에 필요한 그런 대적인 표준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표준 표준에 본인들의 기술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스타트업들도 있는 게요. 2015년에 이제 설립된 노타라는 스타트업은 하드웨어에 스페시픽하게 이런 AI 기술들을 최적화하는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 필요사 AI라는 회사는 네이버랑 카카오 등이 거액을 투자해서 유명해졌는데 이미 800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이런 언디바이스 AI 기술들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구글, 애플, 사일린스, 아마존 이런 대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이제 HTPU라는 ML 인퍼런스, 즉 훈련이 아니고 이미 훈련된 그런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TPU를 만들었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코랄 플랫폼이란 것도 같이 있습니다. 이 HTPU는 일단 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 인퍼런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도 작고 파워도 적고 또한 성능은 좋다고 이제 구글이 얘기해요. 애플 또한 이제 본인들의 그 NPU, 뉴럴 엔진을 그 뉴럴 프로세싱 유닛을 직접 만들고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페이스 앤 보이스 레코니션을 직접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이런 그 스타트업들을 인수 합병하는데도 꽤 적극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이링스 또한 뭐 언디바이스 AI 기술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많겠죠. 말씀드렸는데 아마존도 있고 그 엔비디아나 이런 여러 회사들이 이런 언디바이스 AI 기술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은 여러 수치로도 나타내지는데요. 이제 AI 반도체 특화 추론 통계를 보면은 꼭 AI 반도체뿐만 아니지만 어쨌든 CPU, 뉴럴모픽 같이 여러 차세대 반도체 기술들에 대한 특화 추론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가 이제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확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1세대 CPU, GPU에 대한 특허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3세대 뉴럴모픽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보고서를 작성한 가트너 같은 곳에서 이제 AI 반도체 매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이제 71 빌리언 달러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회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의 회사들이 이런 AI 반도체, NPU 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이렇게 뭐 장래가 유망하다 보니까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유입되는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21년 1분기에만 봐도 이게 1,760만 여기 이제 100만 달러죠. 네, 뭔가요? 네, 1.7 빌리언 달러가 유입됐고 이건 이제 2017년에 그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다 합친 금액보다 더 높습니다. 아마 현재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AI 반도체가 꼭 통신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통신 연구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AI 반도체가 잘 돼야지 이런 기계학습 기술을 통신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AI 반도체가 활성화된다면은 비단 통신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전자기기에 AI 반도체가 들어간다면은 이제 전자 제품에 대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약간 오버뷰 얘기였고요. 네, 이제부터는 제가 원래 발표드리고자 했던 기계학습을 활용한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학습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는 대부분 아시겠죠? 되게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좀 예를 들 수 있는 게 좋아졌습니다. 챗GPT 이용해서 뭐 어에 대한 뭐 초록을 써줘 하면 정말 초록을 써주고 뭐 이 이메일에 대한 답장을 대신 써줘라고 하면 써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이제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 많이 뜨게 됐던 이유가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류 챔피언을 바둑에서 이긴 걸로 인해서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이제 라는 거 알게 됐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학적 관점에서 아니면 수학적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넌리니어 비선형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 뭐 예를 10 곱하기 3 더하기 2 나누기 5 곱하기 7 뭐 이런 수학 문제들. 이건 사람이 계산하기에는 뭐 계산할 수 있긴 하지만 좀 노력이 들어가죠. 막 계산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리니어 선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문제들은 컴퓨터가 아주 잘 풀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은 되게 쉽게 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인지라던가, 이게 뭐 강아지냐, 고양이냐, 아니면 뭐 동물이냐, 식물이냐, 이런 거 인지하는 문제들은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사실 비선형적인, 넌리니어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이런 넌리니어한 문제를 풀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특히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머신러닝이 되면서 이런 비선형적인 문제들을 잘 풀 수 있게 됐고요. 그런데 무선 통신에서도 최근에는 이런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더 잘 디자인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요. 현재까지의 무선 통신은 대부분 선형 시스템으로 잘 모델링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형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되면은 그 문제를 푸는 최적의 솔루션들이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선형 시스템 대부분 다 잘 풀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선 통신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으로 워낙 잘 모델링이 되다 보니까 머신러닝, 특히 기계학습 기법을 쓸 모티베이션이 별로 없었습니다. 즉 기계학습 기법을 써서 통신 시스템을 설계해도 최적의 근접한 성능을 얻을 수 있지만 최적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최적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요. 최적의 방법이. 그래서 그렇게 옵티멀한 솔루션 근접할 수 있지만 이거를 넘어서는 거는 이제 아니었기 때문에 무선 통신에 기계학습을 적용해보고자 한 시도가 많았지만 아직까지 큰 브레이크트루가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랬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무선 통신 시스템이 모두 다 이런 선형 시스템으로 나타내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5G 이후 시스템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여기서는 약간 기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어, 조금 이제 무선 통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G 시스템에서 되게 초고주파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8GHz 대역이 상용화가 됐는데 사실 잘 쓰이고 있지는 않죠. KT가 최근에 주파수 반납하게 됐던 얘기도 있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 도달 거리가 좀 짧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뭐 회사들 많이 투자하고 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고주파 대역을 쓰면 생기는 문제가 어, 저희가 이제 밴드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1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데이터 침몰 개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0MHz 밴드를 쓴다. 이거는 1초에 100만 개의 데이터 심볼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무선 통신 시스템은 RF 신호로 가기 때문에 안테나를 통해서 받은 신호를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는 걸 통해서 샘플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밴드위스가 넓다는 거는 그 1초 동안에 샘플링해야 되는 숫자가 많다는 건데요. 샘플링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파워 소모가 극심해지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그 1초 동안 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 말인즉슨 이제 초고주파 대역으로 가서 밴드위스 많이 쓰게 되면은 기존 통신 시스템보다 훨씬 더 파워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이 파워 소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샘플링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현재는 그 하나의 샘플을 한 12에서 14비트 정도의 레졸루션으로 그 ADC가 퀀타이징을 시키고 있는데요. 또 잘 알려진 게 ADC의 파워가 그 비트 수에 비례해서 아니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밴드위스가 넓어져서 파워 소모가 커진 거를 각각의 샘플을 12, 14비트가 아니고 뭐 1, 2, 3비트 되게 낮은 비트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밴드위스가 넓어져서 생긴 파워 소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1비트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들어온 아날로그 신호를 뭐 1이냐 0이냐 아니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두 가지로만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하드 트레시홀딩을 하게 돼서 더 이상 선형 시스템이 아니게 됩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로 들어온 것 자체는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로 들어오고 12비트, 14비트로 되게 파인 레졸루션으로 컨텐츠 시키면은 그거는 이제 그 선형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잘 되지만 1비트, 2비트로 되게 하게 컨텐츠 시키게 되면은 더 이상 선형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비선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이제 미래 통신, 그 밀리터파 또는 테라이즈 대역을 사용한 통신 시스템에서는 이런 비선형적인 특성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더 효율적인 통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무선 통신 잘 하려면은 통신단과 수신단 사이에 무선 채널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처럼 만약에 통신단이 기지국이라고 하고 수신단이 단말이라고 했는데 이제 단말이 자동차 같은 거라서 빨리 움직이게 되면 이 통신단과 수신단 사이의 채널이 되게 빨리 바뀌게 됩니다.
빨리 바뀐 채널을 또 알기 위해서 뭐 파일럿 신호를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오버헤드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채널을 예측하는 기법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채널 예측은 이제 미래 채널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채널 예측은 좀 비선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무선통신 채널 예측을 할 때 이런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오늘 발표도 이 얘기를 주로 해보고자 합니다. 또 다른 얘기는 무선통신은 이제 뭐 기지국과 단말이 있으면은 수신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사이의 채널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뭐 FDD 상황에서 있는데 이건 너무 기술적인 얘기라 넘어가고요. 또 그 미래 무선 통신에서 하나 이 키워드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RS 또는 RIS라고 해서 IRS는 이제 Intelligent Reflecting Surface, RIS는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무선 통신 시스템은 그냥 기지국과 단말 또는 송신단과 수신단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미래에는 이런 어떤 표면을 잘 반사판을 잘 설치해서 그 전자기 신호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사되도록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한국어로는 이제 지능형 반사 표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타 물질을 사용해서 이런 반사 표면을 만들면은 단말의 위치로 신호가 더 잘 반사되도록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거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직 실제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저 같은 통신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러면 문제가 이렇게 이 IRS 같은 걸 통해서 가는 신호가 어떻게 보면 거울 같은 걸 맞고 가는 신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널 추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새로운 채널 추정 기법을 개발해야 되고 그 경우에 이제 그 기하학습을 써보자라는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아까 제가 현재 AI 트렌드는 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이제 Federated Learning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고 각 단말에서 훈련을 자기가 알아서 하고 적은 데이터,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그런 뉴럴 네트워크 훈련시키고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를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만 서버로 보내서 서버는 그거를 잘 취합해서 또 최적화하고 또 파라미터를 내려보내주고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게 그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AI 기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일단 데이터가 각 노드에서만 소모가 되거든요. 각 노드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뉴럴 네트워크 훈련시키는 데만 데이터가 쓰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로 올려주는 이 파라미터에는 그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신적인 관점이 들어간 기하학습 기법이기 때문에 통신 문제를 풀지 통신 알고리즘 연구하신 많은 분들이 이런 페더레이티드 러닝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건 이제 인체 통신이 있는데요. 인체 통신은 사람의 몸이 워낙 피도 계속 흐르고 장기도 움직이기 때문에 통신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즉 채널을 추정하고 그 채널에 맞기가 어려워서 이제 채널 모르는 채로 통신하는 기법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기하학습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드리븐으로 통신을 잘해보자라는 연구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하나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채널 예측을 기하학습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네, 앞서서 이제 무선 통신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머신러닝,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 풀린 문제도 기계학습을 적용해 봤더니 어느 정도 잘 풀리더라.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만으로 이제 좀그 통신 알고리즘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동일한 데이터도 잘 가공해서 이 가공된 데이터로 뉴럴 네트워크로 훈련시키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 데이터라는 게 저희가 저 같은 통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데이터라는 거 이제 뭐 무슨 채널이거든요. 그럼 그 채널은 사실 통신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지만 안테나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채널의 특성이 어떻게 되고 그런 그 이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특징들이 있어서요. 그거를 잘 활용해서 데이터를 선 가공해서 그냥 동일한 뉴럴 네트워크 훈련시키면 성능이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그런 예를 오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ML, 머신러닝 기반의
거대 다중 안테나 시스템에서의 채널 예측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고자 하고요. 좀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좀 많이 스킵하고 좀 개념적인 얘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선 통신 데이터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은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의 채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이런 채널이 변화하게 되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채널도 이제 아웃데이트가 돼서 채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채널과. 특히나 이제 거대 다중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지국에 되게 다수의 안테나를 설치하는 기법이 5G 또는 그 이후에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일반 여러분들도 다 아실 요망 LTE 같은 4G 시스템에서는요, 기지국에 안테나가 8개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5G에 가서는 그게 뭐 64개까지 늘어났고, 그게 지금 이제 뭐 128개, 뭐 1000개까지 늘어날 거라고 학계뿐만 아니고 산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안테나가 많아지면 문제가 그 채널을 추정하는 데 들이는 노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안테나 수가 많아질수록 채널을 더 효율적으로 추정하는 기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 따라 채널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채널을 추정하는 게 오버헤드가 어떻게 보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제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 속도에 대해서 이제 손해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고요. 한 가지 솔루션은 이제 추가적 오버헤드 없이도 그 현재의 채널 정보로 미래의 채널을 예측한다면은 이러한 성능 열화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 예측 기법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던 게요. 일단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모델 베이스 프리딕터가 있고 데이터 드리븐 머신러닝 기반의 프리딕터가 있는데 모델 기반의 프리딕터라는 거는 이제 무선 채널이 아까 그 선형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으로 잘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리니어 시스템 중 하나인 오토 리그레시브 AR 모델이란 걸로 무선 통신 시스템이 잘 표현이 돼서 이런 AR 어떤 되게 이론적인 모델로 무선 채널 통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 하에서 채널을 예측하는 기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계학습이 뜨면서 이런 데이터 드리븐 기반의 채널 예측도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도 데이터 드리븐의 채널 예측 기법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 데이터를 여전히 이론적인 채널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서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그 말씀드렸던 이제 AI 모델 같은 거를 채우고 거기서 그냥 데이터를 임의로 많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만든 데이터로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서 채널을 예측했더니 잘 되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의미는 있지만 이런 이론적인 채널 모델에 기반한 기계학습 기법의 성능은 좀 이게 실질적이라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요. 제가 이 연구에서 했던 거는 이제 SCM이라고 3PP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LTE를 정의한 표준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유일한 무선 통신 셀룰러망의 표준 단체이고요. 그래서 LTE도 정의했고 4G 그리고 5G도 이제 정의하고 이제 6G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표준 단체입니다. 표준 단체에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기고문을 쓸 때 사용하는 채널 모델이 이제 이 SCM 스페셜 채널 모델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앞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했던 이런 어널리티컬한 채널 모델이 아니고 이제 표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SCM 채널 모델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를 갖고 기하학습 기법으로 채널을 추정해본 첫 번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게 PSI라고 하는데 이게 파이널 매트릭스 즉 단말과 기지국이 서로 알고 있는 매트릭스가 돼서 이거를 보내서 이 채널 H를 추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링크라는 거는 단말에서 기지국으로 신호를 쏘는 게 되겠고요. 단말과 기지국 모두 멀티플 안테나, 다수의 안테나를 갖고 있어서 이제 마이모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기직을 받은 신호 Y를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고요. H이 채널이 되겠고 W는 그 잡음,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은 M sub RB 안테나를 갖고 있다고 하고 단말은 NB 안테나를 갖고 있다고 하고 이런 채널 예측 또는 채널 추정은 단말마다 다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기지국이 여러 단말의 UI, 유저 리퀴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UI를 지원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일단 하나의 UI만 갖고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뉴럴 네트워크 문제를 세울 수가 있는 게 미래 실제 채널과 이제 추정된 채널의 차이를 최소한도로 하는 어떤 앱, 그런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고, 여기에 들어간 게 이제 컴플렉시티 오더가 과거의 몇 개까지의 데이터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이제 미래 채널 예측할지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요. 벡터 칼만 필터라는 거는 기존의 그 선형 시스템에서 최적으로 알려진 기법입니다. 그래서 SCM 채널, 아까 말씀드린 스위픽에서 잘 많이 쓰고 있는 SCM 채널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에서도 이제 그 어널리티컬한 모델인 AI 모델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SCM 채널 데이터로부터 AI 모델을 세우고 그 AI 모델 하에서 이런 벡터 칼만 필터링을 해서 채널을 예측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기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교하고자 한 거는 이 전통적인 기법과 SCM 채널 데이터로 바로 뉴럴 네트워크, MLP, 멀티레이어 퍼세트를 썼는데요. 이 MLP 훈련시켜서 미래의 채널 예측하는 이 두 가지 기법을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MLP, ML 베이스 피처 프리디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기지국이 받은 신호가 YN이라고 말씀드렸는데 N번째 시간에서요. 저 YN을 그대로 바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풀 프로세싱 처리를 통해서 이 노이즈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제거한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 성능은 이제 노이즈를 제거했을 때 안 했을 때 성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LMMC라는 게 결국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이제 프리프로세싱, 노이즈에 대한 선처를 하는 게 되겠고요. 이거를 하면은 노이즈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현실적인 걸 고려한 게 많은 기계학습 관련 연구들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미래의 채널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어떤 로스 펑션을 만들고 하는데 사실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이 실제 채널을 알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선통신 시스템은 이렇게 노이즈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 HN 실제 채널을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추정된 채널, 여기서 이제 LMMS, Linear Mean Square Estimation 통해서 추정된 채널과 이제 예측된 채널의 차이를 줄이는 게 이제 로스 펑션을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 정의하고 심플 MMP를 통해서 채널 예측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복잡도를 일단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머신러닝 기법이 훈련시킬 때 복잡도가 높다는 게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만약에 머신러닝 기법 성능이 잘 나오더라도 복잡도가 너무 높으면은 그 현실에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플립플랍 수로 복잡도를 그 계산해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총 복잡도는 MLP가 기존의 벡터 칼만 필터링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그 MLP 트레이닝 그 훈련 오버헤드가 높아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MLP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테스트 즉 프리딕션에서의 복잡도만 놓고 보면 MLP의 복잡도가 벡터 칼만 필터링의 복잡도보다 훨씬 작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MLP를 어떤 식으로든 오프라인에서 잘 훈련시킬 수 있으면은 실제 채널을 예측하는 응용 관점에서는 기계학습 기반의 채널 예측이 전통적인 그 선형 시스템 하에서 벡터 칼만 필터링보다 더 복잡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 파라미터에서 저희가 좀 실험해 봤고요. 그 경우에 이제 결과를 여기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능으로 NMS, 노멀라이즈 민 스퀘어 에러를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이건 예측된 채널, 그리고 이 성능 그래프에서는 실제 채널과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훈련시킬 때는 이제 추정된 채널과 훈련시켰기 때문에 실제 이 훈련된 MLP가 실제 채널은 몰랐던 거죠. 어쨌든 실제 최종 성능을 실제 채널과의 차이를 저희가 봤었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노란색이 기존의 벡터 칼만 필터링이 되어 있고 빨간색은 기계학습 기반의
채널 예측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노이즈를 선처리한 프리프로세싱을 한 게 되겠고 파란색은 이제 노이즈 선처리 없이 채널 예측한 MMP가 되겠습니다. 노이즈를 선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SNR 그 신호대 잡음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작으면 이제 노이즈 그 잡음이 큰 경우입니다. 잡음이 큰 경우에는 이제 그 잡음을 선처리한 게 어느 정도 꽤 큰 성능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제 SNR이 커져서 잡음의 영향이 줄어들수록 이 선처리에 대한 이득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벡터 칼만 필터링이 항상 MLP보다 좀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 들었던 생각은 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SCM이라는 채널은 되게 현실적인 걸 많이 반영한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SCM 채널에서는 비선현적인 요소가 많아서 MLP, 즉, 그, 기하학습 기반의 채널 예측 기법이 전통적인 리니어 시스템화에서 잘 동작한다고 알려진 벡터타임ing 필터링보다 더 좋은 성능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 결과를 보고 SCM도 여전히 그 선형 시스템을 잘 모델링이 되는 채널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거 이후에 저희가 좀 확장한 거에서는 기존의 벡터 칼만 필터링을 적용할 수 없는 채널 예측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벡터 칼만 필터를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기계학습 기반의 채널 예측이 잘 그런 프레임워크가 잘 동작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후에 추가 연구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연구까지는 이제 처음으로 SCM 채널 하에서 기계학습 기반의 채널 예측과 전통적인 벡터 칼만 필터링을 비교했던 위인은 있지만 기계학습 기법이 칼만 필터링보다 더 좋다 이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이거를 좀 더 현실적인 OFDM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는데요. 혹시 통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OFDM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네로우밴드라는 걸 가정을 했는데요. 이게 하나의 주파수 대역만 놓고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현실적인 통신 시스템은 거의 모두 다 OFDM을 가정을 해서 이 하나의 주파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연구 결과는 여기서 그냥 하나의 블록, 즉 하나의 주파수 블록만 놓고 봤을 때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현실에서 거의 모든 통신 시스템에 쓰고 있는 OFDM을 확장한 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파수 축으로 이렇게 쫙 블럭들이 있는데요. 그 현실 시스템에서도 매 12번째 주파수 블럭마다 채널 예측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가정을 했고 그런 경우에 앞에서 비슷하게 기지국이 받은 신호 그리고 H는 채널 그 L번째 여기서 이제 서브 캐리어라고 하겠습니다. 저 주파수 축을요. 주파수 블럭을요. L번째 서브 캐리어의 채널을 H 이렇게 L로 나타낼 수 있고 네, W는 여전히 노이즈입니다. 그리고 채널 추정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여러 번 보내야 돼서 이렇게 되고 그거를 조금 더 표현하기 쉽게 매트리스 벡터라이징을 시켰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LMMS를 해서 채널을 추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심플하게 리스트 스퀘어라는 방법을 통해서 채널을 추정을 했고 그래서 이 추정된 채널로 이제 기하학습 훈련을 시키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파수축으로 이거 확장할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주파수축을 확장해도 잘 동작할지를 좀 보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토 크로스 콜레이션 두 가지 매트릭을 봤습니다. 오토 콜레이션인 거는 이제 동일한 주파수, L번째 주파수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고요. 크로스 콜레이션 같은 경우는 L번째 주파수 대역과 L 프라임번째 주파수 대역이 또 얼마나 서로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그려봤더니 같은 주파수 대역은 당연히 상관관계가 높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끼리도 시간에 따라 상관관계가 뭐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오토콜레이션과 크로스 콜레이션 거의 비슷한 거를 봐서 이거 OFDM에서도 채널 예측을 잘 동작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플하게 해봤던 게 앞에서 이제 매 12번째 그 프리퀀시 블럭마다 채널 예측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주파수 대역의 채널로 그 뉴럴 네트워크 MAP를 훈련시키고 훈련된 MAP로 모든 주파수 대역의 채널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한 앞에서 거의 동일한 파라미터 하에서 예측을 해봤더니 결과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즉 첫 번째 채널로 MAP를 훈련시키고 그 훈련된 MAP로 첫 번째, 10번째, 20번째, 30번째, 40번째, 50번째 채널을 예측해봤더니 거의 성능이 동일하게 나와서 그 주파수 대역 채널이 달라도 이제 다른 주파수 대역의 채널에도 이 훈련된 기하수에 잘 적용돼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시스템 운용 관점에서는 좀 좋은 얘기인데요. 이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찾아본 게 이 채널을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저 데이터를 얻는 오버헤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 연구 결과에서의 그래프인데 아까 안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샘플 수가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데 사용한 샘플 수고요. 그래서 1000개 이상 정도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 채널 예측 기법이 세츄레이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뉴럴 네트워크를 잘 그 채널을 예측하기 위한 뉴럴 네트워크를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1000에서 2000개 정도의 데이터 샘플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고려한 상황, 즉 매 데이터가 40ms마다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1024개 샘플 얻으려면 이제 41초가 필요합니다. 근데 41초면 뭐 짧은 시간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 우선 통치는 마이크로세컨드 단위 움직이거든요. 사실 41초면은 우선 통신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라서 이 42초 동안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뉴런을 훈련시키고 이런 거를 하기에는 이제 온라인 트레이닝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오프라인 트레이닝을 한다면은 뭐 별 문제 없겠지만 만약에 채널이 바뀌거나 사용자가 바뀌면은 또다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이제 온라인 트레이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42초라는 시간은 온라인 트레이닝을 하기에는 통신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한 거고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저희가 고민해 본 게 앞에서 이제 그 서브 캐리어, 즉 주파수 블럭마다 되게 유사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50개의 서브 채널이 있다고 가정하면 각 서브 채널마다 이제 20개의 샘플을 얻어내면은 거의 이제 1000개의 데이터 샘플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각 프리퀀시 블락마다 20개의 샘플을 얻어내기 때문에 1000개의 샘플을 얻는데 이제 0.8초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것도 좀 긴 시간이긴 한데 어쨌든 41초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든 거죠. 5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제 세퍼레이트 러닝 같은 경우는 앞에 첫 번째 보여드린 게 되겠고요. 그냥 1000개의 샘플을 하나의 앨범제 서브 캐리어, 앨범제 그 주파수 블럭에서 얻고 그거로 이제 그 자기 앨범제만 테스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총 서브 캐리어 개수만큼의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한 게 되겠죠. 조인트 러닝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50개의 서브 채널이 있다고 하면은 각 서브 채널마다 20개의 데이터를 얻어서 그렇게 얻은 1000개의 데이터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훈련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모든 서브 채널의 그 채널을 예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JL 기법이 잘 동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 세퍼레이트 러닝, 즉 각각 서브 캐리어 채널을 따로따로 훈련시키고 예측한 것에 비해서 성능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끼리 콜레이션이 높아서 저렇게 거기서 하나의 여러 서브킬의 데이터를 얻어서 훈련시켜도 잘 동작할 거로 생각했는데 왜 안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통신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50개 서브 채널로부터 20개의 데이터를 얻고 그럼 1000개 샘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앞에서 봤던 이제 오토 크로스 콜레이션을 또 찍어봤더니 이제 여전히 높습니다. 오토랑 크로스 콜레이션가 거의 비슷했던 게 앞에서는 이걸 제가 장점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의 서브 캐리어로 훈련시킨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모든 서브 캐리어에 잘 적용이 된다. 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개의 서브 캐리어의 데이터를 얻다 보니까 그 채널들이 비슷해서 1000개의 데이터를 얻었지만 그렇게 얻은 데이터들이 그냥 서로서로 유사해갖고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서브 캐리어에서 이제 시간축에 따라서 1000개 데이터를 얻으면은 시간에 따라 채널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채널 그 데이터 사이에 시간적인 상관관계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주파수 측에서
짧은 시간에 데이터 얻었는데 각각의 주파수들이 채널이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이제 20개씩 얻어낸 데이터들이 거의 그냥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펙티블리 20개의 데이터만으로 뉴럴 네트워크 훈련시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훈련시킬 때 들어간 데이터의 상관관계 높으면은 성능이 좀 안 나온다는 게 이제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동일한 데이터에서도 이런 코릴레이션을 낮춰갖고 그 훈련을 잘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고, 이제 여기서 통신 지식이 들어간 게 네, 사실 통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없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1부터 50이라는 거는 서브 캐리어의 개수, 즉 주파수 축 채널의 개수고요. 1부터 64는 기지고 있는 안테나 개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거를 하나의 서브 캐리어에서 보는 안테나 벡터, 기가바이트 원짜리 벡터로 채널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저렇게 했던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연구 결과를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저희가 통신 연구할 때는 네로우 밴드, 즉 하나의 서브 캐리어 채널만을 가정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거는 오늘은 스킵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하나의 서브 캐리어가 보는 이 다중 안테나 채널을 바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서브 캐리어가 보는 채널과 10번째 서브 캐리어가 보는 채널과 50번째 서브 캐리어가 보는 채널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저거는 유사한 이유는 통신을 조금만 공부하면 잘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좀 바꿔서 동일한 데이터지만 뉴럴 네트워크 인풋으로 넣을 때 안테나 하나가 보는 이제 50다이머 서브 캐리어 채널로 바꿔봤습니다. 즉 안테나 하나가 이제 50개의 서브 캐리어 어떻게 보면 이제 묶음을 달리한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컬럼 벡터로 묶었다면은 이제 로우 벡터로 묶는 저희가 이름 붙인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첫 번째 어, 안테나가 보는 첫 번째 안테나가 보는 프리퀀시 도메인 채널이 시간에 따라서 이 콜레이션 값은 되게 크게 유지가 돼서 채널 예측이 잘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안테나들이 보는 크로스 콜레이션 되게 낮아졌습니다. 저 이유도 이제 충분히 무선 통신 지식으로 설명이 됐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무선 통신 전문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렇게 단순히 데이터를 묶음을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크로스 콜레이션이 낮아져갖고 그러면은 이렇게 낮아지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훈련시킬 때 들어가는 데이터의 콜레이션이 낮아져서 리던던시가 낮아질 테니까 훈련이 잘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JRDT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까 앞에 이제 그냥 단순히 J의 조인트 러닝이었는데요. 조인트 러닝 위더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앞이와 동일합니다. 이제 각각의 서브 채널이 20개씩의 데이터를 얻고요. 이제 총 50개의 서브 채널이 있다 보니까 1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콜론 벡터가 아니고 다시 이제 로우 벡터로 쪼개갖고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 훈련시키고 그렇게 훈련시킨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모든 안테나 도메인의 채널을 예측한 다음에 다시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이제 서브 캐리어별로 채널을 얻어내게 된 거죠. 그 결과 성능 이득이 엄청났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이제 파란색과 노란색이거든요. 파란색은 세퍼레이트 러닝, 즉 하나의 서브 캐리어 채널을 훈련시키고 그 동일한 서브 캐리어 채널을 예측한 게 되겠고요. 이제 그거를 서브 캐리어마다 다 한 게 되겠고요. 노란색이 그냥 제2의 그냥 심플하게 데이터만 그 1000개 데이터만 50개 서브 캐리어에서 20개씩 얻어낸 게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더니 이렇게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저로서는 되게 좋았던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통신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직접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MLP라던가 CNN 이런 걸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고 동일한 MLP였는데도 이렇게 통신 지식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데 들어간 데이터를 선가공, 여기서 이제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했더니 그것만으로 성능이 이득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저는 이게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다른 도메인, 저 같은 경우 이제 무선 통신이고요. 다른 전공에 기계학습 기법 적용시킬 때 인사이트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그 특정 도메인의 지식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데 들어간 데이터를 잘 선가공하면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건드리지 않더라도 성능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여러 개 해본 게 기존에는 뭐 노드가 레이어 2에 512개의 노드 그리고 F1000으로 해서 조금 여전히 되게 쉘로한 뉴럴 네트워크였지만 이걸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 봤는데도 여전히 성능이 잘 나오는 걸 이게 또 좋은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데 이제 언바스 AI에서도 충분히 동작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제일 심플 MAP뿐만 아니고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던가 LSTM 같이 더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이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은 여전히 잘 동작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채널 예측이 잘 동작하는 거는 채널 예측이 제일 필요한 거는 그 단말이 빨리 움직여 채널 빨리 바뀌기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속도에 따른 성능도 봤더니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체적인 성능은 나빠지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개발한 DLDT가 제일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기하학습 기법을 통해서 저 같은 무선통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본 게 그 기존의 선형 시스템으로 잘 모델이 됐던 통신 문제를 풀면 이제 거의 최적에 근접하는 성능 얻긴 하지만 최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적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이제 해결해야 될 이슈들은 어, 이제 뉴럴 네트워크 또는 기계학습을 훈련시킬 때 들어간 복잡도 그리고 그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오버헤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그 좀 말씀드리고자 싶었던 게 각각의 도메인 널리지를 이용하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얻는 데 들어간 오버헤드를 일단 줄일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개의 소스부터 얻을 수가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얻은 데이터들이 어, 되게 코릴레이션 심하면은 데이터 수는 늘어났지만 그 리던던시가 많아갖고 사실 좀 뉴럴 네트워크 썼을 때 성능이 나빠질 확률이 큽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벌써 여러 말씀드렸지만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통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 훈련시키는 데 들어가는 데이터의 코릴레이션 그 상관관계를 줄일 수 있으면은 네, 동일한 뉴럴 네트워크로도 성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거는 무선 통신뿐만 아니고 다른 도메인, 다른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무선 통신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말을 하나라고 했는데 기지국 하나인지 그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번 연구에서는 일단 단말 하나, 기지국 하나를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안 드렸는데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IEEE 트랜지셔널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되게 좋은 저널에 억셉된 후속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단말은 여러 개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 하나에 단말이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 좀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이미 몇 개 단말이 기지국에 붙어 있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내서 훈련된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단말이 붙었을 때 그 새로운 단말의 채널을 예측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데이터를 막 받아서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훈련된 뉴럴 네트워크를 잘 어댑테이션 시켜서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새로 그 기지국에 붙은 단말의 채널을 예측하는 기법을 저희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오늘 발표드린 거의 하나의 확장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말 여러 개로는 확장을 했는데 아직 기지국 여러 개로는 확장한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지국 안테나 수에 따른 성능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연구를 할 때는 안테나 수를 변경하면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안테나 수가 많아지면 일단 추정해야 되는 채널의 그 디멘션
차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테너 추정이 어려워질 것 같긴 합니다. 반면에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데이터 관점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것 같아서 실험적으로는 금방 실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4개 안테나를 썼는데 그걸 128개, 256개로 늘려서 동일한 데이터 수로 그, 그 채널 예측 정확한 NMS를 찍어보는 건 금방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은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되게 재밌는 좀 연구까지 아니더라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일단 밀리터파 아니면 초고속 테라헤르츠로 가면은 샘플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각 샘플들을 이제 로우 레솔루션 ADC로 컨텐츠 시키는 연구들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 연구 많이 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원비트, 투비트 ADC로 샘플링 하다 보면은 그 컨티뉴어스 신호가 완전 딱딱해진 디스크릿 신호가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비선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패널 예측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 사실 뉴럴 네트워크만 머신러닝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통신 환경에 되게 적합한 머신러닝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이제 통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기각습을 썼을 때 꼭 채널 예측뿐만 아니고 그 기각스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되게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은 그 기계학습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통신의 전반적인 문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그 문제를 푸는 하나의 툴이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리전트 리프렉트 서페이스, 한국어로 지능형 반사 표면이라는 것도 있고, 또한 이제 6G로 가면서 요새 뉴스에도 꽤 나오고 있는데요. 위성통신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위성통신, 케이블 TV 이런 것도 이미 있어갖고 이미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있으신 분들은 왜 스페이스 X나 이런 데서 저궤도 위성들을 많이 띄우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저궤도 위성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꽤 큰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350라는 표준에서 그런 저궤도 위성뿐만 아니고 저궤도 위성 이제 에리오라고 하는데 에리오, GEO 이런 거 위성을 다 통합한 그런 위성들까지도 다 이제 셀룰러망에 통합시키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존의 그 셀룰러 통신망의 그것들을 다 아우르려면은 이제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도 연구할 것들이 되게 많아갖고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것들은 꼭 기계학습은 어느 문제든 이제 풀 수 있는 풀이고요. 이렇게 좀 통신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제가 파악하기로 뭐 무선 통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무래도 기계학습이랑 키워드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계학습을 여러 다양한 도메인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계학습을 적용해 보는 건 쉽습니다. 그냥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리고 거기서 그 데이터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그리고 뭐 인퍼런스든 아니면 리그레션이든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는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훈련시킨 데 들어가는 데이터를 본인의 도메인 널리지를 이용해 잘 선 가공해서 동일한 뉴럴 네트워크로도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연구를 해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좋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그 본인이 머신러닝 전공자는 아니지만 머신러닝이란 핫한 키워드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어필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본인의 도메인에서 이제 논문 같은 거 냈을 때 그냥 머신러닝 기법 적용해서 냈으면은 이거 그냥 머신러닝 써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도메인 논리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선 가공하고 약간 이런 추가적인 처리 절차를 거치면은 그 논문들을 리뷰하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우리 도메인에 좀
잘 알면서 박스 문제를 적절히 활용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훨씬 더 어세턴스 레이스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